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정치권에 돈을 대는 정경유착은 뿌리 깊은 관행이었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도 정경유착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현금을 담아 건네주기도 했던 건데요. 회사 돈까지도 유용하면서 말입니다. 증시는 요즘 훨훨 날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년 8개월 만에 박스권을 뚫었고요. 이 기세로 조금만 더 오르면 역사상 최고치도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유동성, 그러니까 돈으로 올려놓은 장세는 유동성이 빠지면 또 금세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요. 집으로 박스들 많이 받으시죠. 하지만 이 박스만 던지듯 주고가는 배송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업체는 자체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불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직접 사람을 고용하고 물류센터를 만드는 데 든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적자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박스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론스타, 정말 끝나지 않는 어떤 변수 같은 건데요. 다음 달 15일부터요. 미국 워싱턴에서 세기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투자자 국가 소송인데요. 소송 규모만 무려 5조 원이 넘습니다. 또 어제 서울 고법에서 열린 론스타 건물 매각에 대한 그 항소심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IS 제도로 피소된 첫 사례인 론스타 사건, 쟁점이 무엇인지 2부에서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임종용 금융위원장이요. 안심 전환대출의 형평성 논란 이후에 서민금융에 힘써보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에 대책 발표를 앞두고 뭔가를 좀 보강을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랩방 키즈.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신나는 곳은 증시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좀 밖에서 예. 보면 좀 많이 좋아 보이기는 하죠. 네, 오늘 지수는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2139.90 플러스 19.9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698.31 플러스 3.87%에 마감을 3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양시장 순조로운 흐름이었었는데요. 장 중반부터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칠게 나왔습니다.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에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기관은 2,500억대 매도세를 퍼부었고요. 개인은 1,000억대 매도를 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매도세가 많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수 가지고요. 네. 그 코스피 지수하고 S&P 500 지수를 비교하는 기사도 나오던데 네네. 그 수치가 의미가 있나요? 뭐든지 이렇게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가 상당히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비교해서 이게 더 저평가됐다. 이렇게 네. 비교해서 이게 더 고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네, 뭐 그렇죠.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하지만 다우 지수가 그동안 3년 동안 계속 올라온 거에 비해서 국내 주식시장은 거의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수만 네. 놓고 본다라면은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소 시장을 본다라면은 안 좋았던 시장 속에서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선전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네, 또 반대로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최근에 좀 조정을 겪기도 하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지금은 양쪽 시장 모두 좀 종목 장세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거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주들은 정말 고점이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좀 강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반면에 뭐 안 된다 하는 종목들은 계속 안 되죠. 자동차 섹터주들이 특히 더 그런 흐름인데요. 전체적으로 수급이 한정되다 보니까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중소형주 네. 쪽에서 좀 시세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그렇게 크게 좀 의미가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주식 그러니까 종목이나 업종을 보면은 네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화장품주는 그래도 계속 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초대형 화장품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 바닥에서 알게 모르게 화학주들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거의 2배가 났었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한 매물을 맞았습니다. 네.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거래소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섹터, 그다음에 또 제약 섹터, 네. 이 두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섹터 두 개가 양쪽 시장에서 다 아우르면서 강하게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최근에 증권주나 뭐 지금 화장품이나 네. 제약 바이오나 없으면은 지금 지수가 전혀 체감이 안 되는 예. 그런 시장이라서 밖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세 섹터가 상당히 시장을 급등시켰고 오히려 지금은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쫙 올라오면서 지수만 견인시킨 상황이라서 네. 뭐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 워낙 오래전부터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최근에 사지 않았다라면은 아직도 원금이랑 상당한 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지수는 옛날 제자리로 왔지만 내 종목은 제자리가 아닌 거죠. 네. 조선주들이 최근에 좀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옛날 이 지수 때를 감안하면 조선주들은 아직도 새토막이거든요. 그럼 그렇기 어떻게 해야 때문에 될까요? 이런 장세 속에서는요? 이런 장세 속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유동성이 충분한 그런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소형주들이 그런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서 급등한 상태인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양쪽을 모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네. 종목이라면은 예. 기관의 수급이 유지되는 뭐 중소형주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거래소의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다시 앞으로 지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형주 섹터들도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메리트가 많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을 발굴해서 저점 매수하는 것과 동시에 코스닥 네. 쪽이라든지 거래소 쪽에서 뭐 고평가 논란은 있을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종목들은 일정 부분 계속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지 않은 인상 소식인데요. 네. 예, 서울의 지하철 버스 요금이 오를 거다 그랬는데 이르면은 6월 말쯤 오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는 250원이 오를 것 같고요. 네. 버스 요금 같은 경우 시내버스 기준으로 150원이 아마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요금 조정안을 마련을 하고 서울시 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네.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 요금이 1,050원이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1,300원으로 250원, 23%가 올라가게 되고요. 간선 지선 버스 요금,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시내버스인데, 이것도 역시도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이거는 14.2%가 오르게 됩니다. 서울하고 이 수도권에 이제 신도시 등을 주로 다니게 되는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1,850원인데, 네. 이게 2,300원으로 450원이 인상이 됩니다. 제가 아침에 이용하는 버스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750원에서 850원으로 네.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요금이 조정이 됐던 게 2012년 2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좀 넘었죠. 그러니까 인상 요인이 물론 최근에 유가가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기왕에 이제 누적된 인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은 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다만 이제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요금 인상폭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네. 서울시는 지하철 운송 원가가 1인당 1,185원으로
버스는 또 928호에서 운송 단가 자체가, 원가 네. 자체가 지하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올라가는 대신에 네. 오전 6시 30분 이전에 교통카드로 탑승하는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기본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 할인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고요. 6시 반 이전에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리고 빠른데요? 네, 어린이들하고 학생 요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동결을 하기로 했는데 예. 아마 지하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요금 단가가 높은 거에 지금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에 지하철 요금이 무료 아닙니까? 예, 그렇죠. 워낙 근데 그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공사 쪽에서는 이 지하철 적자의 상당 부분이 네. 이 고령자 무임 승차 예.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이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나 전동차 안에 광고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렇죠. 예, 스마트폰들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뭐, 고령화와 함께. 그래서 일단 네. 시민들은 대표적인 이제 서민 요금이니까 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상 시리즈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예. 이 지하철 요금에 이게 노인 그러니까 무상 탑승 이 제도도 차제에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났던데 한국이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참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문의했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안 된다고 했고 지금 또 우리 정부 해명한 걸 보니까 TPP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일단 워싱턴 포스트 보도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말씀하신 대로 TPP죠. 이게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그러니까 이 북미 또 아시아, 네. 또 오세아니아 이 나라들의 하나의 그 다자간 FTA를 만드는 거대 경제 블록을 만드는 이 구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쭉 주도를 해왔었는데 우리는 계속 여기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도 중국 눈치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AIIB가 중국이 주도하는데 미국 눈치를 보느라고 거기는 어쨌든 막차를 타고 들어갔죠. 그렇죠. 들어가긴 됐고. 근데 이 TPP는 굉장히 눈치를 보고 하다가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은 한 상태인데 이 문제는 그 타이밍이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 12개 나라들이 먼저 쉽게 말하면은 그 1차 창립 회원국이 되는 것이죠. 네.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뒤늦게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못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를 문의했다는 것이 창립 회원국으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네. 정부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 그것에 굉장히 이제 난색을 표시한 건데 물론 이 중국 눈치를 본 거에 대한 괘씸죄 이런 차원으로 꼭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 일단 12개 나라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네. 한 나라 만약에 더 받아주게 될 경우에는 이 전체 틀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 난색을 표시한 것 같고 특히 무엇보다 이거를 통과시키려면은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TPA라고 하죠. 무역 신속 처리 권한 이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이제 이 TPP라는 걸 발족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의회 동의를 받아내는 게 쉽지 않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서 네. 아무튼 지금 분위기로는 1차 회원국, 창립 회원국, 그러니까 발기 회원국 12개 나라 중에는 못 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과연 우리나라의 통상 외교가 예. 과연 제대로 한 것이냐, 지나친 눈치 보기를 하다가 실익을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자주적으로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어제 비타민 음료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한국일보인가요? 제가 인터넷 그 판에서 봤는데 네. 기자들이 직접 이 비타오백 박스에다가 돈을 넣어보는 퍼포먼스도 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참 묻지 못한 해프닝인데요. 이게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자 이제 신문에
고 성한종 회장이 네. 이 이완구 총리한테 3천만 원을 비타 500박스에 넣어가지고 전달했다. 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물론 이완구 총리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과연 비타 500박스에 5만 원짜리를 넣으면 얼마씩 들어갈 수가 있느냐. 네. 그래서 뭐 저희 신문사에서도 한번 그 동영상으로 실험도 실제 해봤고, 네. 다 넣었더니 5만 원짜리로 하니까 한 8천만 원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게 7, 8천에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다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뿐 아니라 뭐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은 뭐 새로운 현금 수송 차량이라는 제목이 달린 비타 500 배송 차량 사진도 있고요. 예. 비타 500 병뚜껑을 경하게 닫으면서 뭐 알파벳 TOI 이제 그 완구죠. 총리 이름이군요. 예. 예. 이걸 표시한 사진 여러 가지 패러디 사진이 나오는데 더 황당한 건 아무튼 이걸로 비타 500에 대한 홍보 효과가 톡톡히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광동제약 주가가 이 비타 500을 만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게 됐는데 네. 이게 참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해당 기업은 주가가 네. 올라서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이걸 과연 좋다고 해야 될지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정치가 아주 참 씁쓸한 반면을 볼 수 있는 참 초라한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부패 척결하겠다고 외치셨던 분이 또 총리였고, 네. 근데 이 박스에다가 돈을 또 받으셨다고 하는 혐의에 지금 해명을 해야지 되는데. 이거 아마 어떻게 될지 청와대에서 모르겠네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총장, 예. 대표가 지금 급하게 청와대를 들어가서 지금 뭐 배석자 없이 독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완구 총리의 거취에 대한 문제가 네. 논의가 되지 않을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저녁 때 이제 남미 순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짧은 시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마 급하게 들어갔으니까 뭔가 그 회담이 끝나면은 어떤 총리 문제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여권의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나라의 혼란, 우리 경제의 혼란들은 다 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대역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 회사 IS 동서.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론스타, 이게 언제적 론스타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요. 아직 소송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ISD, 국가에 대해서 투자자가 소송을 건 겁니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소송 규모만도요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건데 잠시 후 2부에서요. 이 론스타에 대한 이야기 다시 복기를 해보고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도 관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 2015년 우리네가 살고 있는 집의 모습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앤짭
오늘은 도시농부 타운하우스에 찾아왔습니다. 그 도시농부 타운하우스에 이사 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만 2년 지났어요. 저는 작년 7월 말에 왔거든요. 도시농부 타운하우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아이들의 천국? 전원주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동네예요. 옆집 아줌마, 앞집 아저씨 서로 간에 소통도 할 수 있는 공간이죠. 이 도시농부 타운하우스는 어떻게 알고선 이사 오게 되신 거예요? 층간소음도 없기 때문에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작은 뒷마당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위해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보니까 장단점이 있잖아요. 좀 얘기해 주세요. 주택이다 보니까 저희가 손이 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일이라고 해야 되나?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제 마당 가꾸면서 집을 내가 이렇게 꾸며가면서 느끼는 재미들도 있고. 아파트 살 때는 아이들이 밖에서 나가 있으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기는 창문만 열면 바로 아이 부를 수도 있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곳 같아요. 사람 살기 이렇게 좋고 부대끼면서 그런 건 참 좋은데 이제 마을버스가 1시간에 한 대밖에 없어서요. 실제로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질 못하고 있거든요. 일반 버스는 단 한 대도 없고요. 마을버스가 유일한데 그것도 1시간에 한 대여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평수가 넓어요. 아파트는 위층 아래층에 사람들이 살아서 강아지가 짖으면 시끄러워서 불편한데 여기는 우리 전체가 개인 집이라서 시끄럽다고 안 해서 좋아요. 그럼 관계자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타운하우스 입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점이라면 뭔가요? 이제 아이들이 땅을 밟고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원 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럼 분양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예요? 파주는 이제 현재 여러 군데가 있고요. 분당 쪽에 가까운 오프라든가 제주 그리고 양주 이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짭 도시농부 타운하우스 현장이었습니다. 집을 사야 하나? 전세를 월세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신다고요? 갖고 있는 자산으로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시다고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집앤잡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직장,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또는 거주를 위한 설계부터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까지 최고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료이고요. 원하는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는 특급 찬스도 드립니다. 컨설팅 접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제1탄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주거다가 진행될 때까지니까요. 빨리 서둘러주세요. YTN 생생경제 홈페이지 중 집앤잡 게시판에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 버거. 롯데리아.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먹튀 론스타, 이번엔 5조 원 분쟁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론스타.
벌써 10년 넘게 론스타와 관련된 논란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기나긴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될 수 있는 재판이 다음 달 15일에 열리는데요. 미국에서 열립니다. 소송 규모만 봐도 5조 원이 넘는 아주 엄청난 소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 론스타의 론자만 들어도 어떤 답도 할 수 없다라는 비밀주의를 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 있어서 조심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 소송과 관련해서도 알아보고 론스타에 대한 문제점들 다시 한번 좀 복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익대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론스타 사건은 좀 역사가 긴데요. 네네. 2003년에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가 됐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중요한 것들만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2003년에 이제 외환은행 인수한 것은 이제 2012년 2월에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서 이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렸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직전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에, 그러니까 외환 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편으로는 시장 조작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도 받았고요. 또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 캐피탈은 헐값 매각에 항의해서 싱가포르에 소송을 제기했었고, 이것도 이제 론스타랑 외환은행이 연대배상 판결을 받아서 론스타가 이제 700억 가량을 물어줬죠. 네. 그리고는 이제 2012년에 외환은행 상대로 또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올 초에 외환은행이 이제 논란거리가 된 400여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ISD 소송을 그 직후에 또다시 재개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을 노리고 또 이제 소송을 시작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다음 달 5월 15일부터 이제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심상정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걸 보면은요. 네네. 중간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뭔가 좀 딜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사실은 작년 6월 말 정도부터 네. 그 론스타 즉 문제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퍼졌었던 이야기고요. 그게 네. 이제 소위 1조 원 미략설 뭐 예. 이런 것인데요. 이제 뭐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하니까 아무도 그냥 뭐 풍문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국회 연설을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의혹과 함께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고, 네. 특히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 시점에 따라서 1조 원 이상, 1조 원 이하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딜을 시도했다.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이번 5월 달에 가는 이제 우리나라 고위 금융관료 명단이나 이런 것도 제시를 하고 한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뭐 일단 정부도 해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은 일단 그 외환 카드를 주가를 엄청나게 낮추려는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 이 과정에서 사실 어려웠던 게 외환 카드의 2대 주주가 올림푸스 캐피탈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압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림푸스 캐피탈은 싫다고 했고. 네. 아마 감자를 하는 결정에 있어서 반대를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감자설 이야기도 잠깐 나왔고, 또 뭐, 이제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해서 주식을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그런 얘기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감독 당국이 압박을 해서, 그리고 이제 론스타는 돈줄을 끊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올림푸스 캐피탈이 헐값에 주식을 일단은 팔아치운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억울하니까 싱가포르 중재법정에 소를 제기를 했고, 이제 이제 언론에 이제 간간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제 론스타의 압박 전략이 이게 불법적인 것이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전문가들은
초크 앤 스퀴즈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 초크는 이제 목 졸라서 숨 막히게 하는 거고, 스퀴즈는 이제 쥐어 짜내는 건데, 가지고 이제 자금줄을 끊고서 압박하는 그런 전략이 이게 불법적인 거여서 이 계약은 무효고, 따라서 론스타랑 외환은행은 돈 물어내라.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이 행위는 잘못된 행위고요. 이거는 그 대신 다 론스타가 한 행위죠. 그렇죠. 결국은. 네네. 예. 근데 그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430억 원을 줬었잖아요. 네, 요번 1월 달에 예. 액수는 뭐 400억을 초과하는 어떤 액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430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430억이라는 설도 예. 있고요. 네. 또 410억대라는 설도 있고 서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걸 포함하냐, 뭐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포함하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상당히 좀 논란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 줘야지 되는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그게 이제 논란이 충분히 될 만한 문제고요. 사실은 저는 론스타 문제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논점들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중요한 논점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 은행을 인수했다. 그것이 그렇죠. 잘못됐다. 예. 이것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번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외환카드 주가 조작했다라는 것인데 요번에 이 400억 지급은 거의 거기에 버금갈 만한 이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급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올림푸스 캐피탈을 이제 압박으로 몰고 가서 이제 부당하게 값을 깎는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지분 가치 희석 방지라는 이익을 얻은 것은 론스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싱가포르 법원은 이제 론스타와 외환은행 외환은행은 이제 뭐 계약의 당사자니까 일단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번 소송의 핵심은 론스타가 다 700억을 물어주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왜 내가 다 물어주냐. 너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조로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반 네가 물어내라. 그런데 따라서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의 내부 분담을 어찌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외환카드 이 주가 조작으로 외환은행은 무죄 판결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왜 론스타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주느냐? 그런 이제 말이 있고 그 말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는 이 과정 전체는 론스타가 주도를 한 것이고 또 론스타가 자기가 직접 주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환은행의 이사회를 론스타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사회를 통해서 외환은행을 앞장서서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실체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의사결정은 다 이사회들이 하는 건데 그거를 론스타가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외환은행은 과실이 없다는 것이죠. 과실이 없으니까 내부 책임 배분 비율에서도 외환은행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고 따라서 론스타가 갚았으면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 그 재판 결과가 상세히 공개되지는 않았고 그 비밀 유지 때문에 공개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400억 원 배상하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이 판정이 문제가 있는 판정이고 우리가 어떤 이유로 충분히 뭔가를 다투지 못했다라면 이제 국내에서 추가로 소송을 하든지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가능성이 없다면 지급을 하고 그 대신 이렇게 해서 외환은행에 손해가 나면 그 손해는 왜 생겼냐? 론스타 이사들이 잘못해가지고 외환은행에 손해가 생긴 거니까 니네들 이사들 잘못한 거서 은행에 손해 끼친 거 도로 물어내라.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구상권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 13일에 소송도 우리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옛날 론스타 측 이사들에서 소송하라고 이제 시민단체가 내용 증명으로 보냈는데 아직도 묵묵부답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아주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으로 빨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그렇습니다. 이 재판이 이제 다음 달 15일부터 진행이 된다는데 한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나요? 그 정확한 절차는 이제 아마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요. 이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이제 그 청구한 소송 금액을 보면은 원래 한 4조 6천억, 8천억 이랬는데 이제 5조 1,300억 원이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그거는 이제 환율 때문에 그렇다. 5조 1천억 원이 넘는다는 이제 그 주장은 심상정 대표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심 대표의 그 주장에 의하면 환율 인상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고 이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5조 원, 그러니까 뭐 4조 8천이든 뭐 5조 1천이든 5조 정도 되니까요. 이거는 왜 론스타가 이렇게까지 청구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론스타가 제기한 논점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한국 정부와 이제 론스타의 페이퍼 컴퍼니가 벨기에에 있는데요. 한국 정부와 벨기에 정부 간에 이제 조세 회피 조약이랄까요? 그런 조세 협약이 있어서 한국 정부는 이 벨기에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 과세권이 없다. 그런데 이제 세금을 했기 때문에 그 세금 부분을 돌려달라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논점이고요. 또 다른 논점은 내가 외환은행을 지배하면서 여러 번 탈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뭐 보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질질 끌어서 손해를 봤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논점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산업자본이어서 은행을 가질 수 없었던 론스타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적반하장이죠. 근데 이제 정부는 또 왜 이 론스타와의 소송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을 아끼는 걸까요? 저는 뭐 뒤가 구리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론스타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자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총괄을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총리실에서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론스타가 처음에 외환은행을 살 때 은행제도과장 했고 론스타가 나갈 때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도장 찍어준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기재부 차관. 론스타 론스타 들어올 때 청와대 10인 대책회의 그러니까 그 호텔에서 열렸던 10인 비밀 대책회의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 청와대 행정관 자격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남아 있을 때 이 소송을 제대로 우리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님, 그리고 근데 이제 소송이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 되는 것도 있지 않나요, 혹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 소송의 목적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이제 지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까지 그걸 이제 비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외부 공개가 정 문제가 된다면 적당히 제한된 범위를 정해서 특별 정보 보고 같은 형식을 취해서라도 국회의원들에게 상황을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통제를 받아야죠. 그래서 교수님이 론스타 특별법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하셨었죠?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대로 두다가는 잘못하면 국민 세금 1조 원 그냥 눈멀게 하고 있다가 그냥 날릴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요번에 ISD 올림피스 캐피탈 돈 400억 주는 거 한 푼도 진실 규명을 못하는 걸 보고서 똑같이 이런 꼴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ISD 소송 같은 거는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를 하고 또 현재 이제 론스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소송이 잘 나가고 있지 않은데 특례적인 그런 것을 좀 주자.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론스타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익대 전성인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팅. 네,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입니다. 인크루팅의 서미영 상무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용시장과 관련해서 보면은 여기도 인구 통계학적인 게 많이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아이를 안 낳고 또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고 하는 저출산 고령화도 고용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요? 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최근 고용시장 관련한 연구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금주 초에는 통계청과 산업연구원 3개 은행에서 각각 경제성장과 고용시장을 다룬 발표들을 계속 놓고 있는데요. 네. 먼저 13일에는 통계청이 제조업 취업자 수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 9천 명이 늘어난 443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현행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 통계를 낸 2004년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 좋은 뉴스 같은데요. 뒤에서 네. 조금 더 다뤄보고요. 같은 날 산업연구원에서도 한국 경제의 일본형 장기 부진 가능성 검토라는 것을 내놓았는데 네. 한국 경제가 일본과 인구 및 경제 구조 변화 추이가 매우 유사한 부분이 아닌데 우리 경제가 일본과 20년 내외의 시차를 두고 있고 이 추세라면 우리나라도 일본형 장기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예. 이에 따라서 해외 발표도 있었는데 세계은행이 12일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적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15에서 64세 인구가 2010년부터 40년 사이에 1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네. 이것들이 고용시장에 다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앞서서 제조 취업자 수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공장 자동화 등으로 더 이상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제조업인데요. 그렇죠. 이 제조업이 취업자 수가 늘어났다고 한 건 좀 이례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면에는 외국 인력 활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낮아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군요. 실제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를 보면 외국인 취업자가 12년 36만 8천 명에서 지난해 41만 8천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네. 또한 기업의 노동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들이 이제 쭉 시작되었잖아요. 네. 이들의 구직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것이 제조업을 좀 바라보게 된 거죠. 정리를 좀 하면 네.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의 핵심은 증가 수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난은 오히려 심화가 되고 네. 베이비 부모들이 그 제조업에 이제 취업을 하면서 네. 그리고 이 배경에는 고령화와 외국 인력 도입 증가에 따른 값싼 일자리 고착화라고 하는 이제 기저가 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산업연구원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하락을 예상하는데 가장 큰 배경으로 가계부채 말고도요. 2017년부터 시작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이제 꼽았습니다. 세계은행의 발표가 또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2010년에서 30년 사이에 노동 가능 인구 감소율이 15% 이상으로 추정된 국가는 홍콩과 대한민국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이제 그 노동 인구 혹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그 한간에서 얘기가 됐던 그 청년들의 해외 취업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논란이 많이 있어서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 그 해외 취업은요. 국내 채용 시장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교 문제가 사실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나라나 업직종을 보면 예년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IT 직종의 해외 취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이 IT 직종은요 국내에도 지금 없어서 못 뽑는 자리들이거든요. 오히려 공동화 현상이 이제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취업을 바라보는 제 관점은 좀 다른 각도의 접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외 취업을 할 만한 자원들은 자발적 해외 취업들이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문제는 사실 쿼터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예전처럼 해외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청년층들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사모님 오늘 인터뷰는 안타깝게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취업 문제는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리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선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네, 안심 전환대출 나왔을 때 이게 서민용은 아니다 이래서 좀 논란이 많았었죠. 근데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을지 3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이나 궁금증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의 0945 우물정의 0945로 보내주십시오. 내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